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 황혼 이혼이 20년 전에 비해서 5배나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노년의 행복, 또 황혼 이후의 행복은 중년의 아픔, 중년의 성장통을 잘 이겨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통이라는 말이 왜 사춘기 아이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 한 번씩 아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른들도 그런 걸 겪어야 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장 이호선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어서 고맙겠습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박사님 성함만 듣고는 남성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어르신들 상담을 주로 하신다고 하길래 나이 지긋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시죠? 네. 보통은 제가 50대 남성의 머리가 하얀 분인 줄 아세요. 예. 근데 이렇게 막상 나타나면 다 놀라우면서 반가워하실 것도 같아요. 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의외이기 때문에 막상 만났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다가도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글쎄 어찌 보면 젊으신 분이라 어르신들께 상담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삶을 나눌 준비가 됐다면 어쩌면 우리 함께하는 분들도 모두 노인 상담가로서의 이미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어드리려는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네네. 좋은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중년의 성장통이라고 좀 전에 김지연 아나운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그런 게 실제로 있던가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중년이다. 또 더 아프니까 노년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저는 모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돌아갈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성장을 하는데요. 그 성장에 대한 값은 다 치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값이라는 게 청소년기 때는 청소년의 값을 치르고 중년은 중년의 값을 그리고 노년은 노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값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때가 중년기부터 해서 노년기 중반까지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때가 더 아프고 힘들고 값을 많이 치러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들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다가온 때입니다. 뭐 우리 가장 가깝게는 몸부터 많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쳐다보시면 20대 우리가 이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몸의 변화나 역할의 변화나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오고 게다가 늘 함께할 것 같은 자녀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변화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이런 쓰나미 같은 여러 변화들을 한꺼번에 잘 치러낸다는 건 어쩌면 청소년기 때 자기만 지켜내면 됐던 시기하고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중년의 고통, 특히 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건 우리가 드러내지만 특히 남자들은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아픔을 애써 덮으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 그리고 지금 노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나는 남자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세고 센 갑옷 안쪽에는 가장 연약한 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모르는 남성들의 아픔은 가장 첫 번째는 드러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볼 때도 남자도 변하는구나. 남자도 늙어가고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점이 어쩌면 여성들보다 여성들의 수다를 통한 치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아니겠는가. 네. 그럼 오늘 그런 남성을 비롯해서 또 여성들도 뭐 고통이 없겠습니까? 네네. 사실 노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요. 중년과 노년의 행복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 태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겪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인데요. 저는 이름이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철 타시면 이제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저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철을 정말 타보면 특별히 2호선을 이렇게 타보면
옛날하고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어르신들 옆에는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중년 남성 여성들도 꽤 많이 앉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앉아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무표정하거든요. 이 무표정한 것만 아니라 때로는 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눈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적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이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평생 변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린 평생 변화해서 힘들 것 같지만 또 그만큼 평생 적응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년기가 되고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보다 많은 변화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됩니다. 이 많은 변화들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중년 이후의 변화를 크게 보통 6가지로 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변화 중에 하나, 또 그 적응 중에 하나는 신체 적응입니다. 신체 적응, 그렇죠. 우리 그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 괜찮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다들 예쁘고 정말 좀 건강하시고 그런데 20대의 몸, 30대의 몸, 40대의 몸은 다들 다르고 특히 50대의 몸, 60대의 몸, 70대의 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없던 것들도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외모, 그 중에서도 이제 주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주름들이 있죠. 어차피 제가 여기 나온 길에 돈 안 들이고 주름을 쫙 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기능성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기능성 화장품들 좀 비싸요. 또 이거 한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다 해봤지만 사실은 지금 이 얼굴이거든요. 예.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누구든지 한꺼번에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웃음. 제가 웃어봤는데 주름이 져요. 제가 경험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이 찌면 돼요. 다만 부작용이 좀 있어요. 부작용. 이제 무릎이 좀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자, 그런데 이런 그 주름이라든지 신체 변화는 여성에게만 오거나 남성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년을 겪고 또 노년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외모의 변화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동요 함께 배운 적 있었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밥. 이게 우리가 노년기의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거죠. 안 보나 밖을 보나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이런 만성 질환들이 가지고 있는 급성이 아니라면 만성 질환도 어쩌면 우리가 달고 살아야 한다면 이건 역시 몸의 적응의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신체를 잘 단련하고 가꾸는 방법 우리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를 바꾸는 15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네. 제가 처음 한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제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살과 운동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제 목적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중년기가 넘어가면서 노년기로 가는 운동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는 3가지 법칙이라고 보통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만해 보이냐? 뭐 이게 아니라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그리고 만나라. 그리고 만져라. 만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활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로토닌 수치도 우리가 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몸의 운동을 증가시키면 그 효과가 2배에서 3배까지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 적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에 우울증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게 이 신체 적응의 중요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꼭 짚지 않았던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할 적응에 관한 부분이에요. 역할 적응. 역할이라는 게 중년기 때 무슨 역할이 있느냐? 아버지 역할이 있다, 어머니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중년기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노년기를 다가오는 그 시점에 우리는 더 많은 역할에 노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남성들은 중년기, 우리 보통 중년기를 40세에서 65세까지를 잡거든요. 그리고 노년기를 65세 이후라고 한다면 요새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중년기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합니다. 옛날에는 정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새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제 27, 28에 군대 마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럴 정도로 옛날하고 다르게 빠르게 일을 멈추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분들이 겪는 증후군이 있어요. 명예퇴직을 했건 아니면 은퇴를 했건 이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증후군 은퇴 증후군이라는 걸 남성들은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우리 남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성들에게 일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대개 남성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의 인간이다. 권력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내가 일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승진을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최고 자리에 올랐을 때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성취감과 만족감, 이 지배감을 가지고 내 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이 딱 끝났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58세 되신 분 한 분과 63세 되신 분 한 분, 두 분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 분을 했지만 그 두 분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께 은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58세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63세 되신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불어야 될 때 분 바람이 불었을 뿐인데 그 바람으로 나는 벼랑에서 풀 한 포기 잡을 것 없이 떨어지는 기분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절절하고 툭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남성들에게 은퇴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집에 은퇴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기대가 가득해서 들어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어.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제 들어가면 사랑스러운 내 아내와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나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줄 것이다 하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웬 할머니가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자기 보고 자꾸 여보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퇴에 대한 적응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제라는 거죠. 우리 여성들이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서볼 필요가 있는데 여자라고 쉽냐? 여자도 힘들어요. 중년기 때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중년기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보통 외국 사람들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다 떠나요. 막내까지. 왜냐하면 걔네들은 18살이 되면 보통 독립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8살이 독립을 하면 걔는 비행 청소년이야. 비행 청소년이에요. 독립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우리나라 애들은 30은 돼야 돼요. 그나마도 이때쯤 시집장가를 가주면 엄청 고마워요. 시집장가도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옆에서 이렇게 빨대를 꽂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 사실 예상치 못한 여성들의 적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빈둥지 증후군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남성들에게 은퇴 증후군이 있다면 여성들에게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 많이 들었지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엄마 새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아서 이게 또 새들이 알을 품어서 이걸 부화시키려면 요 가슴팍에 가장 따뜻한 털로 이렇게 보듬어서 또 2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굴려줘야 된답니다. 굴려가지고 간신히 잘 먹지도 못하고 그거 품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이 딱 부화가 돼요. 그럼 새끼가 나오죠. 새끼가 나오면 요 새끼가 이제 그냥 크질 않잖아요. 뭘 또 갖다 먹이고 또 먹이고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계속 먹이고 하다 보면 새끼가 커갑니다. 커가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새끼가 저 혼자 큰 줄 알고 둥지에서 푸투투투 날아가 버려요. 먹이를 물고 이제 다시 먹이를 이 새끼에게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둥지를 찾아온 어미새가 봤더니 새끼가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 빈둥지를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다는 게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미국의 중년 여성들이 보통 한 45세경에 겪는 이 빈둥지 증후군이 대개 몇 살에 오는가? 양육기간이 길어졌잖아요. 30세 아니에요. 애들이 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개 60대에 접어들어서 보통 60세에서 65세 사이의 막내까지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때가 어느 시점인가? 중년기와 노년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시점이에요. 이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신체 적응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때 우리가 겪는 여성들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 플러스 은퇴 남편 증후군이 또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는 많아? 남편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부장님이 들어오시고 남편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사님이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중년 이후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의 문제가 집안에서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남편은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권력적 인간이고 일의 인간이에요. 뭐든 해서 성취를 얻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깥 일이 멈추게 되면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뭐라는가? 가정에서 이런저런 지시와 명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불편하세요? 물론 불편하죠. 그러나 조금 더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그 권력적 인간, 일의 인간의 역할이 집에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 역할, 집에서 반드시 가사 분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분담을 하고 싶은데 부인들이 막아요.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좀 하려면 좀 깨끗하게 좀 하라고, 고춧가루 묻어있다고, 또 뭐 이렇게 청소기 좀 돌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대라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남자들도 명목이 있어야 집에 와서 하고 그야말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작아도 좋고 단순해도 좋습니다. 남편이 뭘 가정에서 함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결제 서류 안 올려봤잖아. 그 욕 안 먹어봤잖아요. 그죠? 남편들을 집에서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께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233 원칙 들어보셨습니까? 233 원칙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남편 되고 싶으세요? 남편이세요?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으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수명이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아내보다는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장수하고 싶은 남자분들께 제가 권해드립니다. 233 원칙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적어도 밥 2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국 3가지는 끓일 줄 알아야 된다. 못해도 반찬 3가지는 해야 된다. 되게 남성들이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집계를 해보면 60대 중반쯤에 만약에 아내가 먼저 떠나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남편이 기대여명 앞으로 살 연도가 되게 7년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가사가 힘들어요. 집안일이 매일 반찬해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건강 상태 부실해지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함께 복합되면서 기대여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놀랍게 자기 밥 끓여 먹을 줄 아는 남자, 자기 국 3가지는 할 줄 아는 남자, 자기 반찬 3가지는 만들어 먹는 남자. 이거 어떤 남자인가? 아내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남자거든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233 원칙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이걸 시작하시라 그러면 쌀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거든요. 집이 100평 이상 되는 분이 아니라면 쌀 찾기는 3일이면 찾아요. 지금부터 3일 동안 열심히 찾으면 쌀은 찾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식들은 마트에 있고요. 그죠? 한 번쯤 시도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반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가?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퇴하고 돌아온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식이. 꼭 삼시세끼는 다 집에서 먹는데 꼭 당신이 한 밥이 맛있대. 스스로 해 먹어도 좋겠구만. 대신에 여성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삼식이 남편의 부인은 무식이라고 불러요.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어. 나가서 활동하느라고요. 이런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성들이 대단히 독립적이고 대단히 막 이럴 것 같죠? 남자들은 정말 여자들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성들이 평생 남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이 의지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마음에 깊이 갖추고 있던 것들을 이제 삶 속에서 조금씩 서툴지만 보여주는 게 바로 중년 이후의 부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근데 어려워요. 왜냐? 마음이 다쳤어요. 감정적 적응이 이제 부부간에 가장 큰 넘어야 될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적응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함께 살아온 세월 어떻게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30년도 들어가고 20년도 물론 들어가겠죠. 이 사이 기간에 엄청나게 쌓였던 것들이 마치 퇴적된 옛날 오래된 화석들의 몸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없어지지 않고 쭉 쌓였던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아까 남성들은 심리학에서 일의 인간이다. 권력적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성은 뭐라고 부르는가? 관계적 인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보면 옛날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잘못한 게 순서도 안 틀리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계적 인간의 특성 때문이거든요. 정서에 충실한 여성의 특성이 이런 감정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끔 해결하고 싶고 해소하고 싶다는 일종의 호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 적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해야 될 노력들이 있어요. 한 번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생님들, 우리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하지 않게 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배우자와 눈 마주치기는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네. 되게 보면 우리가 일상은 살아가지만
남편과 아내의 눈을 이렇게 뚜렷이 보면서 이렇게 얼굴도 한번 만져보고 그래 본 적 최근에 있으세요? 네.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말해놓고도 이상한가 봐 이렇게 입을 가리시네.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대개 보면 감정 적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들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연민의 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냐? 이 사람도 신체 적응하고 있고 이 사람도 역할 적응하고 있고 이 사람도 죽을 지경이구나. 조금 더 마음을 따뜻하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자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보살펴줘야 돼요. 아내는 지금도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 뭐 에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에이 하더라도 속으로는 나 사랑해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읽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들 있죠. 네. 정말 확 그냥 한 대 꼭 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바람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읽어요. 정말 마음을 읽어야 될 건 누군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건데 엉뚱한 바람이 불어요. 엉뚱한 바람이. 감정 읽기, 감정 적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나이 들고 미운 마음 생기고 그럼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성들의 자원, 남편의 이런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남편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고유 자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양육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썼던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왜 애 키울 때 애가 좀 잘못하면 우씨 이러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아유 그랬죠요. 뭐 이렇게 하죠. 우리 선생님 왜 이러실까 봐. 그게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죠? 기다립니다. 남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색하죠? 그 어색함의 한 번을 극복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남편들도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노하우,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 부하 직원이나 상사와 함께 이야기할 때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우씨 죽여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가? 그럴 수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상사이고 최고의 후배가 되잖아요. 네. 바로 그 방법을 누구에게 쓰는가? 아내에게 써보자는 거죠. 문제는 뭐냐? 내 남편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세상 모든 남자 다 그거 하는데 내 남편만 그걸 안 해요. 아, 선생님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혼으로 독신으로 늙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도 하고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 남편이 저보다 연하예요. 연하건 연상이건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울 때의 양육 방식, 그 문장들을 저는 남편에게 기꺼이 씁니다. 또 저희 남편은 직장에서 함께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나눴던 바로 그 이야기들 또 그 방법들을 저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상해요. 꼭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부부라서 안 돼 이럴 것 같죠. 이상해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용납이 되고 아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이것 두 마디가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감정으로 적응하게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감정으로 적응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하면 전 많이 먹습니다. 먹고 지금 이 몸매가 된 거죠.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지금 이게 그 결과거든요. 그런데 먹는 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내 배우자와 함께 나눌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화가 나거든요. 감정 상하면 화가 나는데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화도 나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의 일부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침을 한번 꿀꺽 삼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직장에 있을 때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연구를 위한 15분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중년 이후의 부부의 감정 적응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새끼들은 또 안 돼. 자녀 적응이 있습니다. 자녀 적응. 자녀 적응이 있는데 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쩌면 우리 마음대로 됐을지 몰라요. 조용히 해. 안 씻니? 너 학원 안 가니? 어이구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적응은 이제 내 아이들, 내가 배로 낳았고 아파서 낳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기를 넘어가면 새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새 가족이. 근데 새 가족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아들들도 변화해요. 딸들도 변화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나만 없으면 난 엄마한테 장가 갈 거야 막 이러던 아들이 그때 이제 1촌이었죠. 태어났을 때는. 그랬다가 이제 슬슬 2촌이 됐다가 이제 얘가 이제 군대를 가면 한 이제 4촌쯤 돼요. 그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동포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얘네가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선생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저희는 가족 회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가족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남편이 딸한테 아이나 너는 다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자이나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탁 쳐다보더니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내 품 안의 자식, 슬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금방 응애 하고 태어나면 꽉 이렇게 쥔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절대 펴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의 손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딱 들면 반짝 온몸이 들릴 정도로 이걸 이렇게 잡기 반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잡기 반사는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서서히 이 손을 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점점 놔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 내가 중년기건 아니면 노년기에 있건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저도 못 들어본 얘기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한꺼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나와가지고 나한테 나는 오장이다, 육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가면 부모들 어느 정도는 자녀들을 놔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독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독립을 하는 겁니다. 요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새 애들은 30이 넘어야 시집장가를 가요. 시집장가를 가주면 무지하게 고맙지만 그것도 안 가고 끝까지 들러붙어서 부모 등을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우리가 등처족이다. 요걸 이제 좀 좋은 말로는 요새 캥거루족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캥거루는 보면 이렇게 배 안에 새끼가 들어가 있는데 요만한 새끼만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막 이만한 애들이 엄마 배 찢어질 정도로 그래도 어떻게 그 엄마 캥거루 이러면서 가거든요. 충분히 성장했으면 독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또 끌어안고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또 연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얘네들이 부모 품을 떠난 듯이 막 제멋대로 하다가 꼭 결혼할 때가 되면 들어와 살아.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연어처럼요. 예, 이런 연어족들 이거는 캥거루족, 연어족은 좋은 말이에요. 저는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캥거루족은 뭐냐? 말 그대로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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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이 30이 넘어서 40이 넘도록 시집장가 안 가고 부모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연금에다 빨대를 딱 꽂거든요. 요네들은 이제 빨대족이다. 또 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밖에서 사업 판매하고서는 팍 터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등처족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만 독립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이 뭘 이야기하는가? 노년기 여러분들의 연금 보호 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독립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부모 투자라고 하는데요. 부모 투자. 이 부모 투자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는 분들일수록 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얘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방목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적정한 시기에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내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요새는 학생들, 부모님들 보통 50대 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제 막내가 이제 뭐 21살, 2살 이렇게 되면 전화하셔가지고 왜 우리 아이에게 C를 주셨습니까? 제가 농부예요, C를 주게? 에? 왜 학점을 C를 주셨습니까? B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그건 학생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성적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지가 지금 밀양인데 서울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이게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의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직접 걸어주세요. 그건 뭔가 내가 자식이고 자식이 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는 자녀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독립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자녀 일은 맡기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그죠? 자녀 적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 자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 됩니다.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때는 우리가 고부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고부 갈등을 우리가 흔히 세대 간 갈등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전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도 시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물론 대부분 우리가 시어머니가 한 분이시죠. 네. 저도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저희 시어머니는 충청도 분이시라 좀 엄격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면 굉장히 또 자애로운 분인데 그 자애로움을 볼 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막 엄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혼자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나중에 말씀 들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저보다 제 눈치를 더 보셨더라고요. 아유.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얘기 있어요. 야, 시어머니 짓도 못하겠다, 야. 힘들어, 너도 한번 해봐라.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에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서로 간에 주어야 될 구체적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에서 온 인간적 오해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시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또 딸을 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시어머니신 분들이나 딸을 두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나 나이 든 딸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일단은 받으셔야 돼요. 왜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는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아유, 너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가 잘못했어. 바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10이면 8명이세요. 10이면 8분이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딱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딱
딱 1시간만 기다려달라 그래요. 그 1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할 시간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 정리할 시간이다 하는데 제가 1시간 말씀드렸더니 너무 길어요. 1시간이면 벌써 어떻게 복장이 터져요. 앰뷸런스가 와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1시간 너무 길구나. 60분 너무 길구나. 15분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15분이면 우리가 이제 화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머리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면서 긴장이 되고 화가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라앉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요 시간만 견딜 수 있다면 그 다음번에 그랬었구나. 네, 내가 이런 면도 있었어. 그쵸?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기 위한 15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좀 나아요. 사위는 더 힘들어요. 사위. 저희 친정어머니에게도 사위가 있습니다. 제 남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제 친정어머니의 그 사위인 제 남편 잘하려고 애쓰거든요. 저희 남편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귀엽고 앙증맞겠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에겐 사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실 때 저희 남편에게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이제 김서방 왔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왠지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김서방 왔나. 그래서 제가 엄마 앉아 계세요. 왜 일어나세요? 결혼 초기에. 그만큼 장모들도 어렵더라는 거죠. 제가 사위들에게는 장모가 이렇게 사실상 마음으로 어려워한다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장모님 먼저 앉아서 눈 바라보고 김서방 왔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사위도 안 어렵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규칙. 제가 상담하다 보면 크게 이제 3가지 규칙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의 규칙은 뭐냐? 하나의 규칙은 뭔가? 하나는 생활 규칙이에요. 생활 규칙. 생활 규칙은 뭐냐? 서로 간에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정해진 규칙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위가 들어온다 그러면 김서방 왔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 김서방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게 다 규칙이거든요. 이런 규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규칙엔 뭐도 있는가? 언어 규칙도 있습니다. 언어 규칙. 언어 규칙은 뭐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좋은 말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도 언어 규칙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가 보통 호칭에 따라서 관계가 규정되거든요. 어떤 분은 며느리 이름을 부르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데 애기 엄마 이렇게 누구 손주가 있으면 자인이 엄마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어 규칙을 삼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호칭은 가능하면 정중한 걸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래서 뒤에 호가 나오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야만 있고 호가 안 나와. 야, 호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서로 간에 어머니들, 아버님들도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반말이라는 게 뭐냐면 심한 언어 사용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이런 방식의 제가 약간 톤이 높으니까 제가 시어머니 같죠. 네. 가능하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야 혹은 욕설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딸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물론 화가 나겠죠. 그렇다고 사위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15분만 견뎌주세요. 15분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말도 함께 추스리게 됩니다. 견뎌야 될 말은 우리가 견뎌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정규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감정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녀 적응에는 물론 손자녀 적응도 함께 들어가는데 감정규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오는 대로 다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면 내 속만큼 내 자식만큼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난 널 딸처럼 생각해. 이분들 제일 무서운 분이거든요.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제일 무서워하는 호랑이 시어머니가 난 널 딸처럼 생각해 시어머니세요. 그냥 딸일 수 없습니다. 사위는 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있는 그대로 약간
약간은 껄끄러울 수 있고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그 상태가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친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감정 적응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손자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손자녀 키우시는 분들 또 손주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얘네들은 이뻐가지고 아주 그냥 눈 안에라도 어디든 쑤셔 넣고 싶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제가 볼 땐 저희 애들 참 인물 없거든요. 이런 얘기가 좀 그런가? 막 예쁘고 막 깜찍하고 막 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 아우 저희들 뭐 이렇게 이뻐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잘생겨요. 그런데 저희들은 평범해요. 평범하고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 콧구멍이든 귓구멍이든 어디든 넣어서 그냥 그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보호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막대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로 손자녀들과의 관계도 역시 인간관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사랑을 주는 것만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규칙이 중요합니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가? 뭐든지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아버지 나 이거 사주세요. 할아버지 나 이거 사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조부모님들께도 아이들은 존댓말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보통 존댓말을 쓰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일탈 행동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언어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요. 가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의지 안 사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주워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올라가서 할아버지 상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육이에요. 조부모님들도 부모잖아요. 부모는 늘 교육합니다.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알겠지만 늘 교육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자녀들을 이렇게 집에 가서 손주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전적으로 모든 일을 다 그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떻게? 만약에 뭐 가까운 데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가서 도와주신다면 퇴근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엄마니까 엄마도 아프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아파요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제공하는 사랑은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서로 간에 반드시 가져야 될 규칙과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의 다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함께 사는 거 그도 좋습니다. 따로 사는 거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구기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로 한 5분, 걸어서는 한 15분 정도 거리. 그러면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서로 간에 최소한의 간섭을 하면서 다들 핵가족 시대니까 그러면서 도움을 또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요새 우리 그 60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 그러죠. 난 나이가 들고 늙어 꼬부라져서 절대 니네하고 안 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픈 데는 장사가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상담 많이 하잖아요. 한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60대, 그분이 이제 81세신데 60대부터 애들한테 난 절대 니네랑 안 산다. 절대 니네랑 안 산다. 그때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75세부터 이제 아파서 병원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그 말한 거 후회된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지 못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아픈 데는 장사가 없다. 나이 들면 내 몸은 의사가 봐줄 수 있어요. 내 소대변 받는 건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독립이라는 게 완전히 분리돼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함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독립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기억하시고 무조건 밀어내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아이들이 늘 내 옆에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거리를 너무 침범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내게서 확 떠나가 버릴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 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최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예. 공짜만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반드시 무조건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몸무게가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45kg였어요. 사실 53kg. 네. 근데 이제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제일 말랐을 땐 한 42kg 막 이렇게까지 나갔었어요. 물론 지금은 딱 2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집에 유전병이 대대로 있습니다. 이제 비만이라고. 이게 이제 해결이 됐다 싶으면 또 재발이 되고 해결이 됐다 싶으면 또 재발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쉽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다 보면 꼭 무리수를 쓰게 되거든요. 중년기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몸 달라지죠. 역할 달라지죠. 거기다 감정 적응해야 되겠죠. 부부끼리 성 적응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 적응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도 적응해야 돼요. 은퇴한 이후에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갈 땐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이런 숱한 것들이 다 적응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경제 적응할 때도 은퇴 후에 뭐 좀 해볼까 해가지고 안 하던 거 하다가 병이 나잖아요. 안 하던 거 하다가 쫄딱 망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새로운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년기나 중년기는 충분히 창조적이고 노년기나 중년기는 충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제가 노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리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다들 물어보십니다. 왜 그 젊은 나이에 노인 상담을 선택했습니까? 아동 상담도 할 수 있고 청소년 상담이나 부부 상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노인 상담을 선택했습니까? 이런 얘기 물어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서 그러냐고요? 전 어르신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노인 상담은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한 군데 다 몰려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얘기는 뭐냐? 상담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한데 몰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면 당사자는 어떻겠냐고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때로는 무리수를 쓰기도 합니다. 신체 적응하기 위해서 갑자기 안 하던 운동해요. 그러다가 병원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무슨 실버보험 많이 하는데 보면 이게 죽어야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보험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신체와 관련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성분들 233 원칙 기억하시고요. 이건 역시 우리 중년부터 노후까지의 전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그 창조적인 부분을 발산하고자 하는 활동 새로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항상 남편을 머리에 염두하고 그와 함께 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보험입니다. 우리 감정 적응 있죠? 감정 적응 15분의 원칙 있었습니다. 이 15분의 원칙 기억하시면서 다가가신다면 이 또한 최고의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적응 그리고 자녀 적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이 다짐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인데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거 다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그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이거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대화요? 아닙니다. 대화는 가까워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원거리, 먼 거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미소는 상대방을 보고 웃으면 나도 건강해지지만 그 웃는 장면을 본 내 배우자, 내 남편도 제가 웃는 걸 보면서 내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과정이 서로에게 일종의 봄눈이 녹아 봄의 햇살처럼 한꺼번엔 아니지만 서서히 녹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배우자를 향해서 지금부터 웃는데 아주 간단하게 스튜어디스들이 웃는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윗니하고 아랫니 살짝 사이에 살짝 하얀 빨대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리는 거예요. 진심은 없어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고맙다고. 물론 우리가 보통 고백은 속상한 거 주로 이야기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마움에 대한 표현. 이런 점 참 미안했고 그런데 여보 당신 참 고마워.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우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못합니다. 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어내고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온 오늘이 내일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바로 그 행동은 부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중년기의 어려움, 노년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적응의 과정이고요. 이 적응은 배우자를 향한 연민과 따뜻함을 담은 미소, 그리고 이 배우자를 향한 고백, 그리고 지금 당장 실행하는 액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바로 지금부터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가지 그 변화와 적응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죠? 그 중에서 특히 박사님이 5번째 자녀 적응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할애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박사님만 해도 딸아들 두셨다고 하지만 요즘 한 자녀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 한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중년기 노년기가 되면 정말 힘들겠구나. 네네. 그 한 아이한테 전부 다 쏟아붓기 때문에 얼마나 독립하기가 어려울까 이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우리 한 아이를 둔 부모 생각만 하시는데 자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혼자서 이거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늘 물어보시면 건강한 성인으로 독립시키는 거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부모가 정말 철저히 생각하고 정말 용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걔는 성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놓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쥐고 있는 게 옳은 방법인가, 놓아서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에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중년에서 네.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내 정체성이 바뀌는 시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몸 바뀌죠, 마음 바뀌죠, 생각 바뀌죠, 역할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까요. 근데 솔직히 저희 세대들은 지금 자녀들 돌벼라, 부모님 걱정하라.
내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40, 50대들이 내 자신을 돌봐야 저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골라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중년기 때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잖아요. 위로는 윗세대가 꾹 누르고 아래는 아랫세대가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해서 옆으로 국물이 이렇게 나오는 때 이때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데 낀 세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참 어렵고 그다음에 짐도 많고 해야 될 역할이나 앞으로의 걱정도 많고 그러나 이 시기가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최고의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를 위한 시간 15분을 내어라.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립니다. 그 15분은 뭐냐면 그걸 운동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거를 자신만을 위한 뭐 개발의 시간 다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15분만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 시간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 아픔도 한번 보는 시간이고 내 미래도 기대해 보는 시간이고 바쁘게만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못할 15분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 저는 30분까지도 권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나만의 시간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 남편에게도 여보 나 4시간 30분 조금 이따 당신 시간 30분 이렇게 서로 간의 시간 아이들에게도 지금부터 엄마 시간 30분 지금부터 아빠 시간 30분 요 30분의 시간을 지켜주신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노후까지도 준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크리스탈 수정과도 같은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어른들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노인 상담센터장 이효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흑표 산소옥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초중등 영어 전문 YBM 잉글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